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잠시 후 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우병우 전 수석과 조윤선 장관이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가 황당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는 나를 위증으로 고발한 국회 청문회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불출석 사유였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또 청문회에 나가서 똑같은 말 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불출석 사유를 작성했습니다. 황당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웃음만 나오는 오늘 아침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저희 채널A가 데이비드 윤, 흰머리의 정유라의 조력자 데이비드 윤을 프랑스 파리에서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데이비드 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유라가 무엇까지 시켜서 귀찮았다. 어떤 심각한 일을 시켰길래 귀찮았다고 표현할까요? 개밥 심부름. 한창 어린 정유라가 데이비드 윤에게 개밥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데이비드 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유라는 현지 언론 인터뷰와 이 데이비드 윤이 나와 연락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섭섭함을 표현했다는데, 과연 데이비드 윤은 정유라에 대해서 그리고 최순실에 대해서 뭐라고 저희 채널A 기자에게 털어놨을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독점으로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일보의 이 단독 기사 주목해 볼 만합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입수됐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의 성형과 관계가 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의 시술과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안종범 수석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적나라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조원동 전 수석의 녹취 파일 공개,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역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신년 달력이 출시가 됐는데 그 중국의 신년 달력, 8월 달력의 모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8월에 초선 의원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사드 반대 의견을 중국에 전달하러 갔던 그 사진이 중국 신년 달력 표지 모델로 8월 후에 선정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측에 놀아났다라는 평가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베가 또 날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억엔 우리가 줬으니 한국 정권 바뀌어도 위안부 합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소녀상 빨리 철거해야 한다. 아베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가해자가 늘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되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선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 김기춘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보고했다. 무언가를 보고했을까요? 블랙리스트를 김 전 실장이 이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도 모른다, 작성하지도 않았다,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지만 이 기사 앞에서 과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뭐라고 변명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조 장관 오늘 불출석 사유서 냈기 때문에 그 변명과 해명 들어볼 기회조차 국민들은 없게 되는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국내 정치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주를 찾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표인데, 박 시장이 문재인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 청산 대상이다. 이야, 센 발언 나왔네요. 적폐와 청산할 대상이다. 박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잠시 후 빨라지는 2017 대선 주자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조기 대선의 열기가 아주 그냥 후끈후끈 뜨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박신당 이름 정해졌습니다. 바른정당.
얼핏 들으면 좀 치과 이름 같기도 한데요. 바른정당, 줄여서 바른당. 그런데 중앙일보 정치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 두 정당 사이에서 비판한 것이 한 건도 없었더라. 뭔가 두근두근 서로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민주당엔 모두 견제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 사이에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류, 훈풍, 케미. 과연 어떤 대선판을 꿈꾸고 있는 건지 잠시 후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서 역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주요 증인들의 해명과 변명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병우 그리고 조윤선 두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청담동 미용사 자매 송주 매주 씨는 잠시 후 출석할 예정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중계로 또 화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아침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은 인물 중심으로 신문을 발행해봤습니다. 5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에 등재된 인물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오늘 마지막 청문회에 우병우 전 수석 안 나가겠다. 나가기 싫다.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입수해서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문회 안 나가겠다. 증인으로서 안 나가는 것도 권리라고는 하지만 그 사유가 상당히 황당합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불출석 사유서 이렇게 생겼군요. 증인 우병우. 저는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죠. 저는 지난 12월 22일 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시간 동안 긴 시간 내가 있었다. 이런 거죠. 내가 또 나가겠냐?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글쎄요. 과연 그때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성실히 답변했다. 저는 귀위원회가 저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고 또한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귀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다면 고발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답변하는 결과가 돼서 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수사에 영향 미치는 걸 우려하던 공평하신 분인 걸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나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 우 수석은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의 또 다른 주요 증인인 조윤선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유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런 사유입니다.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 만일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만일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어서 불출석을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욕먹으니까 안 나간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못 나간다. 라는 것이 요지인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오늘 월요일 아침 상콤하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두 증인의 황당한 불출석 사유 때문에 아주 기분이 구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은 처음에 이제 3번 했는데 처음에는 동행 명령장을 받고 수령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안 나갔고요. 두 번째는 나갔고 이번에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고발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고요. 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위증미로 또 하게 되면은 지난번과 조금만 틀려도 나를 또 위증으로 할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대응 법률적인 용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우병우 수석의 얘기는 조금 둘 다 최소한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성실하게 나와서 할 의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인 우병우에 대해서는 전직이니까 좀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현직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현직의 그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예. 저런 식의 개인 변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윤태곤 실장님 한 줄로 요약하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니들이 나를 위증으로 고발했으니까 내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우수석에 이거 한 줄 요약하면 이거죠. 나 자연인 우병우는 나의 방어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예. 라니까 이게 논리적인 뭐 이제 구조는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가 살 길 찾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조윤선 전 장관의 저 사유서를 우리 다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유서 자체에서 뭐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만일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냥 과거에 말한 게 그게 위증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서로 보기는 힘든데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이제 맞춰서 예. 봐야 될 게 아니 반성의 기미가 없는 진술로 비춰지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말이 위증으로 비춰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저거는 한 줄로 요약하면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보도들하고 비춰보면은 조 장관이 나오고 그동안에 블랙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워낙에 많은 이제 직접 간접적인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도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었다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부 내에서도. 그리고 많은 보도들이 나온 게 문화부의 한 차관들까지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 장관이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버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럼 문화부 내에서는 뭔가를 자기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스케줄하고 이 청문회 스케줄이 이제 충돌이 나니까 못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자기들 사정이고 국회 나가서 이야기 잘하셨어요. 국회 나가서 예. 이야기해야죠. 자기들 사정을 왜 우리 보러 이해하러 가냐.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장관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되고 만약에 그때 말씀하신 게 그대로라면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근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이러한 게 있더라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병배 의원님 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돼서 불출석한다. 아니 본인께서 그걸 왜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지난번 청문회에 했던 말 그대로 그게 진실이라면 이번에 와서 그대로 되풀이하면 될 것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건 우리가 할 말인데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에 성실히 답변했다는 저 단어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그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했던 청문회를 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예.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있는 청문회는 말 그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위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증언들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따져묻지 못한 부분에 있으면 더 묻는 건데 지난번에 했던 발언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묻는 청문회가 아니라 예. 전체 했던 청문회를 총괄 종합하는 청문회거든요.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적인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 저 부분만 살짝 끄집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조윤선 현 장관입니다. 현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인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현 장관이거든요. 현직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 그냥 깔끔하게 청문회에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은 저는 그게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장관 사퇴하라. 아니 국회 청문회도 안 나오시죠? 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죠. 특검이 수사받고 청문회 나오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일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해서 돌아가겠습니까? 게다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과 문제 얘기했는데 아니 현직 장관이 그 문제에 깊게 개입돼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장관이 깔끔하게 직을 물러나고 예. 문화체육관광부를 어떻게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직무대행을 하든지 해야지만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서를 먼저 받아야 된다. 박상수 교수님 오늘 정치 전문가 나오셨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을까 비춰질까 우렵다. 라는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둘 다. 그렇죠. 특히 이제 공직자가 국회 청문회를 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고요.
우병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사인이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청문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다 이제 법을 했달지만은 법을 사용하는 좀 질감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우병우는 법꾸라지 예. 아주 능수능란하고 우리 조윤선 장관은 정치를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어설프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가 좀 어설프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요, 저 두 사람들이 참 우리가 공직자로서 인정할 가치도 없어요. 예. 참 자기 살아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 이건 살아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 예, 살아나기 위한 우리가 그런 몸짓. 어떻게 보면은 예. 현실적으로 본능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이제 어쩌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청문회에서 술술술 이야기해 주신 사람을 좀 마지막에 좀 불러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추궁을 많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와서 아마 장시간 추궁을 당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 뭐 국정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를 넓게 여는 것, 언론과 같이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건 잘했지만은 이제 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를 특히 이제 특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 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이제는 야무지게 할 예. 때가 됐다. 그래서 바톤 타치를 청문회에서 자연스럽게 넘기는 이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문회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왠지 모르게 배신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데 이 칼럼 그런가 하면 우병우 수석의 처가 그러니까 장모님이 갖고 있는 그 넓은 골프장이 불이 났다. 상당히 큰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이 화재 원인이 뭡니까? 누가 방화입니까? 아니면 자연화재입니까? 자연화재인지 방화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어, 않았는데요. 예. 방화 쪽으로 추정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처음에 그 8시 한 30분경에 방화가 방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불이 났는데 방화라고 그때는 생각하시는군요. 들켰습니까? 예. 아, 일단 그때는 사람이 없을 시간이에요. 예. 왜냐면 티업이 9시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을 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날씨가 그러니까 서리가 끼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불을 억지로 이렇게 지르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예, 많이 탔어요. 나기가 잔디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골프장 관계자들에 의해서 한 10분 정도 만에 이렇게 진압이 됐다고 하니까 예. 불행 중 다행인데요. 요즘 불 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게요. 예전에 유경수 여사 그 집도 집이 아니라 그 뭐였죠? 기념관, 예, 또 불이 생가. 났었고 불이 났었고 그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또 우병우 처가 골프장도 그 원인 모를 불이 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뭔가 자기 어떤 의견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진이 되지 않는다면 예. 저런 식으로 이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이 방화라면 지금 우병우 수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예. 네. 이 칼럼은 방화인지 자연 화재인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방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병민 의원님 우리가 요즘 국면에서 특히 확 불질러 버려 이렇게 말하는 시민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경수 여사 생가도 불났고 이번에 우수석 골프장 방화 이거 어떻게 화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집회 예. 과정에서 또 한 스님이 분신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고 잘못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현재 특검 박영수 특검에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해주고 있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예. 2월 마지막 마무리까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원한과 분노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을 정도의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원한을 풀어내기 위해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 법을 만들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시스템을 개조하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인데 정치권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진짜 정치권에서도 이런 국민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환도 못하고 있으니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의 위세가 아직도 얼마나 높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목한 두 번째 인물은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파리에서 만난 인물입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난 인물. 정유라의 도피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로 흰머리의 독일 사나이 데이비드 윤을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공개합니다. 데이비드 윤의 폭로, 최씨 모녀의 적나라한 실상을 데이비드 윤의 입을 통해서 저희 채널A 돌직구쇼를 통해서 오늘 만나보시죠. 파리 현지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생활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은 최 씨 이야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쉽니다. 최순실 씨랑 엮인 게 좀 후회되시는? 많이 후회가 돼요. 많이 후회가 되고, 예. 그리고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은 아예 밥도 같이 안 먹는 건데. 그는 2013년부터 한국에서 명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사업은 최 씨 사건이 연루되면서 파산 직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세금도 밀렸고 사대보험도 밀렸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인데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누가 내가 여기 최순실하고 개업이 안 돼 있다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실제 최 씨로부터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투자자들은 10조를 관리하는 집사가 우리를 속였다며 화를 내 억울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 3개월 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등 거래처를 찾아가 해명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11월에는 약 2주 동안 미국도 방문했습니다. 그와 최 씨와의 오랜 인연은 25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90년대 초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소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임이 왔다. 인사라도 한번 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됐고 식사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러나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스스로 최 씨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터지면서 저도 일부러 거리를 뒀죠. 일부러 안 받는 것도 있고 피했죠.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우리 동특파원이 파리에서 데이비드 윤을 만났습니다. 이 칼럼, 흰머리의 사나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나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49, 음성도 좀 젊고요. 네. 한국말을 생각보다 꽤 잘한다는 한국말도 생각이 유창하고. 드네요. 네. 지금 뭐 최준실 씨가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사업 관련해서 데이비드 윤이 얘기해 줄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 자문을 했고 뭐 사업을 같이 했고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동아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좀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느낌은요. 혹은 데이비드 윤이 뭔가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숨기고 있거나. 그렇죠. 뭐 편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비드 윤이 최순실을 만난 거는 90년대 초 아버지의 소개로 만났고 본격적으로 처음에 사업에 이제 관련됐던 건 지난 2002년이라고 합니다. 예. 럭셔리라고 명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팔려고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거기에 이제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2002년에. 그래서 이제 왜 올리냐 했더니 장기 체류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판권이 있는데 이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대로 장기 체류권을 얻을 수 있고 자기는 최순실 씨를 이용해서 한국의 명품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윈윈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같이 손을 잡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품 가방을 한국에 어떻게든 좀 팔기 위해서 네. 판로 차원에서 최진실 씨와 손을 잡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그 파산 신고를 했다는 거죠. 예. 단 한 개도 팔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가방 하나도 안 팔아줬군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하나라도 사줬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예.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순간부터 데이비드 윤도 기분이 나빴을 거잖아요. 기분 자기는 나쁘죠. 대표로 이름을 올려줬는데 1년 만에 파산 신고하도록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최순실 씨는 최 씨 나름대로 기분 나빠했다라는 거예요. 장기 예. 체류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 근데 장기 체류증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 실적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독일 정부나 이런 데서 주는 그 건데. 가방을 하나라도 사줬으면 장기 체류증도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최순실 씨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이렇게 서울에서 뭔가 좀 판권을 예. 열어주고 장기 체류권을 받는 게 최 씨 입장에서 더 유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나름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지난 2015년 이제 여름경에 독일로 와서 사실은 이민을 준비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긴 했는데 부동산 자문도 이제 주고 그리고 그 테스타로사인가요? 카페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연결해주고 뭐 번역하고 통역해주는 거 외에는 특별히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 단 한 건도 예. 없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선을 긋고 있고요. 마지막 뭐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최 씨와 엮인 거에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 지금 후회한다. 데이비드 윤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윤도 최순실 만난 것을 후회한다. 우리 파리 특파원에게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통역 알바에 불과하다. 최순실가의 집사라는 항구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데이비드 윤이 밝힌 내용들 이런 것들이 더 있는데요. 살펴보실까요? 최순실 씨는 나를 윤 대표로 정유라는 자기 엄마가 있으면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없으면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정유라가 22, 데이비드 윤 씨가 49, 쉬운이니까 거의 아빠뻘이죠. 오빠라고 불렀다. 이것도 잠시 후 정유라는 왜 데이비드 윤을 오빠라고 불렀는지 그것도 참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와 친하니까 자기도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뭐 이렇게 대지 않겠느냐. 데이비드 윤은 계속해서 말은 하는데요. 그 엄마 심부름하기도 귀찮은데 제가 20살짜리 딸내미 심부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엄마 통해서 동물 가게가 어디 있느냐. 개밥을 어디서 사느냐. 그런 거 묻길래 그리고 혼잣말로 이어서 아유 귀찮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박 교수님. 저는 우리 데이비드 윤을 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면 네. 이 칼럼께서는 이제 거의 믿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칼럼도 안 믿는데요. 최 씨 집안 사람들이 참 인색하고 예. 또 음흉하구나. 그리고 또 감히 뭐 나이가 45, 9이라 알지만은 뭐 제대로 나이를 친다면은 오빠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오빠 지금 야. 저게 이제 사람을 이제 무시해서 오빠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하여튼 뉘앙스를 해석하기 예. 곤란합니다만은 저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이 최순실과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지금 취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어쩌면 저 사람들은 유럽 생활에 아주 능통한데 우리 취재진들은 유럽이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 덴마크라는 법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저런 진술 하나하나를 너무나 쉽게 그냥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 데이비드 윤이야말로 청문회에 불렀으면 데이비드 윤 청문회 불러야 된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녹취를 예. 할 수 있었을까, 청취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데이비드 윤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인데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우리 이 칼럼 이야기를 예단했는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정성희 위원님. 지금 데이비드 윤이 나는 정유라가 개밥 심부름까지 시켜서 귀찮았다. 얽히고 싶지도 않았다. 공식적인 사업 파트너도 아니다. 뭐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잠시 후 얘기 나눠볼 텐데 정유라가 데이비드 윤에게 오빠라고 부른 대목. 그러니까 정유라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22, 작년에 21, 그 전에 20살 정도고 데이비드 윤이 49이니까 어떻게 봐도 오빠는 아닌데요. 그 예. 오빠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제 평소에 엄마가 있을 때는 또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거고 예. 엄마가 없을 때는 오빠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이 사실이라면은 정유라가 생각보다 상당히 맹랑하다. 맹랑하다. 왜냐하면 이 오빠라고 했을 때 남자들이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알고 있는 아주 오빠의 힘을 알고 있는 오빠의 오빠라는 힘을. 호칭의 예, 힘을 말해요. 알고 있는 어린 나이지만 알고 있다. 사실 오빠라는 게 우리는 입에 붙지가 않는 용어거든요. 사실 예. 젊은 애들이 자기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싫은데 예. 저렇게 그 나이 많은 아저씨 뻘 되는 사람한테까지 오빠라고 했다는 거는 좀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불렀지 않았나. 예. 약간 맹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뭔가 들고요. 오빠라는 단어로 불렀을 때 적극적으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유라가 알았다. 좀 잘 알고 있던 편이다. 이용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노래도 있고 있지만 뭐 옛날에 누가 누구죠 신정아도 누구한테 오빠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뭐 신정아까지.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오빠라고 하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어린 나이지만 그 힘을 좀 용어의 힘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뭐 그건 맹랑하네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 다 믿을 수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데이비드 윤의 일말의 진실이 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바깥에도 샌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순실이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막대했잖아요. 예. 막대하고 정말 인격의 바닥을 보여주면서 갑질하고 그다음에 자기 편한 것대로만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베풀지를 않았어요.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정호성 비서관한테 하는 거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저는 데이비드 윤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데이비드 윤의 관계와 이렇게 둘이 짐작해 보건데
최순실한테 뭔가 이권이나 자기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뭐 좀 먹을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잘 주변에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저렇게 서운함을 예.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데이비드 윤한테 그렇게 최순실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 됐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여기서 뉴스 속보 한 토막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송주, 정매주 미용사 자매들도 조금 전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통보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조윤선 현 장관, 이른바 윗물들도 이렇게 출석, 청문회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랫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주요 증인 참고자들도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다시 데이비드 윤으로 돌아가면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숙하게 대했던 정유라. 그런데 데이비드 윤은 정유라와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라가 저희들에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데이비드 윤은 저랑 연락 안 됩니다. 책임지기 싫어요. 지금 데이비드 윤이 계속해서 보호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데이비드 윤은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서 현재. 지금 정유라의 발언을 들어보면 조금 서운함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나를 여동생으로 생각 안 한 것 같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데이비드 윤도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이야기했겠죠. 예. 근데 전 일말의 진실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베일에 쌓인 데이비드 윤을 생각할 때는 정말 최순실하고 이제 거대한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뭐 몇 조 원 되는 돈을 이제 움직이고 큰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최순실 씨도 이 데이비드 윤한테 큰 거액의 한 덩어리를 떼주고 예. 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한테 최순실 씨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라면은 데이비드 윤은 조력을 하는 거고 경제적인 이제 대가를 받는 건데 300만 원이 단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큰 덩어리의 한 재산을 떼주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윤도 이제 막 몸은 번잡하고 예.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마음도 번잡하고 신경도 쓰이는 건데 아유 이제 관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는 자기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예, 최순실 일가에 은닉된 재산, 그리고 독일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문어발처럼 펼쳐왔던 이 사업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선 독일 현지 조력자인 데이비드 윤의 진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데이비드 윤은 저희들에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과연 데이비드 윤이 뭐라고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우리만 필요할 때 뭐 심부름 수준 시키는 걸로만 하는 거지. 조력자라고 하면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챙기고 뭐부터 해야 될 텐데 또 저한테 신뢰를 주시진 않았어요. 김병민 의원님, 예. 데이비드 윤 지금 서운해요. 정유라만 윤에게 서운한 게 아니라 데이비드 윤도 최순실 씨한테 서운한데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최순실과 얽히기도 싫었고 사업적으로 손잡은 게 없다라고 진술하지만 테스타로사, 네. 데이비드 윤이 개입한 거죠. 음. 그리고 독일 현지 페이퍼 컴퍼니들. 데이비드 윤이 윤 대표로 이름도 올렸어요.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해요. 저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보면서 저 기사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는 예.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데이비드 윤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이제 파독광부 출신이고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최순실 씨 일과 인연이 예. 있는 사람이에요. 저 호텔 뭡니까? 오픈 기념일 할 오픈 때도 정유라 생일 파티도 참석을 했었어요. 저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본인은 그냥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노승일 부장이라고 기억하시죠? 노승일 부장의 카톡 메시지를 최순실 씨와 같이 연결했던 걸 보면은 윤 대표와 얘기하세요. 윤 대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윤 대표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싫어요. 싫고 300만 원, 400만 원 심부름값 받고 일을 하는데 예. 내가 싫은 사람이랑 그렇게 일을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노 부장이 공개했던 최순실 네. 씨의 카톡에 윤 대표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든 걸 다 독일에서 윤 대표랑 처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있었던 모 국내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 내에 최순실 씨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안모 씨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안모 씨가 국내의 재산을 가지고 독일에 있는 데이비드 윤에게 송금하게 되면 데이비드 윤이 그 돈을 가지고 정유라 씨의 뒤를 돌봐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데이비드 윤이 빠지게 되는 순간 정유라 씨가 이렇게 도피하고 다닐 수 있었던 상황,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사실상 도피를 꿈꿨던 그 모든 행각들에 대한 조력자는 누구냐라는 예. 물음이 남게 되는데
데이비드 윤을 빼게 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유라 씨가 했던 얘기도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덴마크에 가서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교육받고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데이비드 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운한 감정들을 얘기했는데 이 또한 교육받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 예. 데이비드 윤도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대한민국 특검이 지금 조사하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재산이 이게 통으로 다 같이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을 혹시나 외국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한국 특검이랑 독일 검찰이랑 같이 공조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혹시나 데이비드 윤 같은 사람이 정리를 했으면은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 피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정유라와 뭔가 사전적인 교감과 준비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정유라와 관련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덴마크에서 정유라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한국 가기 싫다.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덴마크의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정유라가 가고 싶어 하든 가기 싫어 하든 상관없이 1월 안에 정유라에 대한 송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 씨의 덴마크 영토 내의 범죄나 생활 방식 등은 따로 조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보낸 서류만을 바탕으로 인도 요건 부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 우리 모하마드 아산 검찰청 차장 검사가 밝힌 뜻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법적인 거라기보다 행정적인 거예요. 예. 우리 외교부하고 이제 특검하고 여기에서 이제 법률적 공조를 부탁하고 덴마크 외교부하고 검찰에서는 정유라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빨리 판단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는 참 좋은데 이걸로 끝이 아닌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행정적인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유라 씨는 덴마크 법원에다가 여기에 대해가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 난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재판을 다시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덴마크 검찰에서는 자기들도 어찌할 바가 아닌 거고 또 법원이 판단해야 될 거니까 우리로서는 이것만 봐서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게 정유라가 지난번에는 아이를만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보육시설이든 심지어 병원이든 무조건 들어오겠다고 했고 이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금되자마자 바로 아기는 안 들어오겠다고 입장이 이제 번복이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것이 정유라가 구치소 구금된 곳에서 아기를 만난 직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기랑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기랑만 같이 있을 수 있으면 들어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치소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아기를 만날 수 있고 일주일에 2번씩 피자도 시켜주고 피자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인도적이고 예. 인권 최상위 선진국이기 때문에 불편 없이 구금 생활을 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고 아기도 데려와서 볼 수 있고 또 구치소 직원들이 정유라한테 가서 당신이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 수 있다 하니까 덴마크의 선진적인 복지시설에 대해 상당히 감동을 받고 예. 내가 여기서 버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 이 데이비드 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창 많은 데이비드 윤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개밥 심부름까지 시켰던 정유라, 데이비드 윤의 추가 증언, 오늘 저희 채널A의 메인 뉴스에서 또 한 번 보도할 예정인데 김병민 의원님, 정유라 씨가 지금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으면 뭐 덴마크 차장검사는 이렇게 밝혔다지만 한국으로 송환 늦게 되고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송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구금 일정이 예. 1월 말까지가 구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덴마크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죠.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은 아마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윤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정유라 씨가 검찰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제 소송을 계속 내기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3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길어야 3월 말이고 빠르면 2월 말인데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지나고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혹시 모를 가능성 하나를 좀 대비하는 거는 이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전히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니까 불법 체류자를 빨리 추방시켜버리는 거는 이 범죄인 인도 청구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하루빨리 추방하는 형태로 덴마크 정부가 좀 결정을 해주면 그게 그나마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정유라 씨를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가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데이비드 윤과 정유라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오늘 인물 중심으로 보도드리고 있는데 보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상한 사람들 중심으로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의 인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 이분도 수상한 분이에요. 수상하고 또 수상하고. 미심쩍던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 역시나 뭔가 박 대통령과의 성연 관계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근거가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바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인과 전화 통화한 녹취 파일이 오늘 한국일보에 의해서 입수돼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야, 이거 최순실하고 엮여 있는 건 내가 몰랐고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의 성형하고는 관계가 있었구나. 그 원장 부인이 최순실과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직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조원동 전 수석의 육성 녹취 파일이 지금 한국일보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 칼럼 앞서서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뭐 대통령의 시소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거는 필러가 맞네요. 네, 성형한 적 없다 얘기했고 필러가 맞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약간 번복한 것도 사실 있었어요. 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예. 기획재정부의 정말 엘리트 출신입니다. 저 예전에 취재할 때 몇 번 만나뵀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청문회나 이런 여러 이렇게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공직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부끄러움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죄와 무관하게 그래도 내가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 같습니다.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뒤늦게나마. 근데 이제 조원동 진실한 사람이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 예. 진실이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요즘 안 쓰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아시겠지만 CJ의 그 이미경 부회장 보고 나가라 얘기했던 사람도 바로 조원동계 경제수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도 내용은 그 당시 경제수석하고 이 중동 진출을 돕는 이 컨설팅 업체 이현주 대표와 지난 11월 오고 간 대화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재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난 성형 수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원동 경제수석은 성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그 성형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통화 내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원장이 박 대통령의 성형하고는 관계가 있었구나.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야, 이거 김영재 의원 꼭 인수인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이 조원동 경제수석 후임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인수인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10개의 사안이 있으면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거 후임자한테 이거는 꼭 챙겨야 돼. 왜냐면 VIP 관심 사안이야.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병원을 이렇게 다음 경제수석에게 챙길 정도면 이 위에서 얼마나 그 압박이 심했던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일개 성형외과 병원도 아니고 의원을 청와대의 2명의 경제수석이 이거 꼭 핵심 사안이니까 서로 인수인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 없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김영재 씨 같은 경우는 또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챙겨야 될 사안이 없는 거고 굉장히 좀 소규모 병원이었기 때문에 뭐 유명한 병원도 뭐 차원병원 뭐 이런 그 수준이 또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임 경제수석한테 챙기라고 얘기했던 거는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박세윤 씨죠. 그 예. 김영재 그 의사의 의원의 부인. 그래서 지금 정성희 논술위원이 저번부터 계속 박태윤 씨를 청문회로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동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을 테고 사실은 최순실 씨와 박태윤 씨가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태윤 씨가 지금 김영재 씨랑 같이 이른바 그 보안 손님으로 해서 청와대 여러 차례 들락달락 거렸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직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박태윤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순실 씨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지시를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예. 최순실 씨가 박태윤 씨를 통해서 또 이제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원동 전 수석의 통화 녹취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박상철 교수님. 대한민국 청와대의 경제수석이 누구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로바로 직보된다면서 일개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최순실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 원장 부인이 지금 대통령에 바로바로 직보가 되니까 김영재 이거 의원 그 안수석 좀 잘 좀 챙겨.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나. 이거 진짜 이거 바로바로 직보된다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수석도 아니고 경제수석이면 청와대에서 제일 중요한 수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속도 있고. 조원동 수석이 저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예. 저는 오늘 지금 앵커께서 이제 세 번째잖아요. 수상한 사람. 예. 저는 제일 수상한 사람이 김영재 원장 같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뭔가 냄새가 난다. 그렇죠. 4월 16일 날 이상한 행동을 아리바이를 입증하려고 무슨 그 인천공항 톨게이트 갈 때와 올 때 액수가 가격이 틀리고, 달라요. 그리고 또 예. 그날 장모한테 주는 처방전 사인이 다르고 예. 그날이 또 4월 16일이란 말이죠. 또 많은 부분이 저는 어쩌면 김영재 원장을 제가 아까 이제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네. 가장 집중적으로 뚫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까 지금 박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저 모습 때문에 입을 오물오물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 청문회 때. 청문회 때 김성태 위원장이 껌 씹냐, 껌 뱉으라고. 예. 사실 그 사람이 속으로 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정유라 건 같은 경우는 어쩌면 발을 묶어놨던데 성공을 했다고 본다면 굳이 네. 데려올라는 데 있어서 시간 너무 허비하지 말아라. 예. 어쩌면 이대 사건이 안 돌아도 되는 것이고 좀 여러 가지 금융 문제라든가 재산 그 시스템 문제는 독일과 다른 여타 국가 공조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예. 굳이 안 돌아도 된다라는 저는 보고요.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4월 16일 비롯해가지고 꼭 4월 16일에 미용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보안 손님 모든 것을 일개 의사가 다 집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쩌면 가장 수상하고 저기서 상당한 판도라의 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또 부인이 대통령 또 따라가서 대통령 만나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김영재 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 중에서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게 해명된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희 의원께서 예전부터 계속 김영재 의사와 그의 부인이 수상하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 톨비, 오고 갔던 톨비 가격이 달랐던 것. 두 번째, 김영재 원장이 진료 차트에 사인을 했다라는 그 사인이 하필 4월 16일 날 사인이 달랐다는 것. 그리고 고령의 장모가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양의 치명적인 상당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라고 4월 16일에 기재가 돼 있다는 것. 뭐 하나 해명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김영재 원장의 병원은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날로 승승장구했고 그의 부인이 같이 청와대와 출입하면서 대통령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눴다. 사실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영재 의사보다 그 부인한테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어떤 뭐를 놔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와대 주치의가 대통령을 진료하는데 부인이 같이 갈까요? 자문의가 대통령한테 주사를 놔주는데 부인이 같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보안 손님으로 부인이 드나들었고 그 부인이 운영하는 그 성형수술실이 서울대에 납품했고 그 동생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가 청와대의 명절 선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부인의 역할이 크고 그 부인이 최순실과 알게 된다면 그 고리가 풀리는 거죠. 김영재 원장 측은 청문회에서 최순실과 우리는 뭐 별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검 조사에 당연히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김영재 의사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특검 조사에 나와서도 자기가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가는데 또 의외의 질문이 나오면은 필러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심이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방어도 못하고 어설픈 거짓말을 하면서 더 자신을 수렁으로 집어넣은 그런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 대통령 성형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했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용사 자매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나왔습니다. 물어볼 게 저는 많다고 생각했어요. 2번 갔냐, 청와대 2번 갔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대통령의 컨디션은 어땠느냐 물어볼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 나왔고 윤전추 행정관 나와서 의혹만 더 키웠습니다. 김영재 의사 청문회 나와서 의혹만 더 키웠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1월 1일 그 기자들과 얘기해서 평산으로 행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증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한테 측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지금 밝혀라. 얘기를 밝혀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밝히고 있다.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렇게 시간대별 어떻게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 하면은 이 불필요한 대통령이 사생활을 캔다는 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빨리 대응을 해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조원동 전 수석의 첫 번째 녹취 파일 내용 자세히 보시면 조원동 전 수석이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꼼꼼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원장과 대통령의 성형 시술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과 대통령은 성형 관계다. 조원동 전 수석이 괜히 성형 관계다를 말했을 리는 없고. 조원동 수석이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자기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이런 작은 회사에 대해 가지고 뭐 말을 자꾸 하는지. 그럼 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결국 이거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현주 대표한테 이런 큰 데니까 뭐 네가 좀 힘들어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죠. 이게 1월 5일 날 그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기일 때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유경수 여사한테 잘 배워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워낙 꼼꼼하게 한 게 이 조원동 수석을 이렇게 들들 볶은 거, 그리고 그 이현주 컨설팅 회사는 3대를 세무조사한 거, 그뿐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플레이그라운드 광고회사, 그 차은택 씨는 이거 사실상 최순실 씨 거다라고 하는 거, 재벌들 만날 때마다 갈 때마다 봉투에다가 플레이그라운드 이게 설명서 회사 속에서 있는 거를 줬다라고 하잖아요. 네. 안종범 수석도 뒤에 이야기하죠. 그 재벌들은 각자 광고 회사가 있을 텐데요. 라고 하니까 대통령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주 높이 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 이제 1월 1일 날에도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이런 데는 중소기업들이 괜찮은 데라서 내가 뭐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다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되고 뭐 성형의 의혹이 있고 그런 데며 네. 그냥 추천한 게 아니라 불이익을 줬잖아요. 예. 거기서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는 앞뒤가 거죠. 안 된다. 야, 이 특검 수사 기간이 2월 28일에 종료가 돼서 지금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내용을 특검이 들여다 봐야 되는데 뭐 우병우, 김기춘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우리 특검이 못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좀 특검 수사 기간을 좀 늘려줘야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와 관련해서 특검이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기치료 아줌마. 이 기치료 아줌마가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이영선 행정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아주머니는 주사 아줌마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경락 아줌마도 아니고 기치료 아주머니를 의미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아주머니 이상 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이 대장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장님이 과연 누굴까?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 없이 마치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0시에. 상당히 늦은 시각입니다. 0시. 아주머니 도착해서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2013년 6월 2일 밤 9시에도 기치료 아주머니가 청와대에 들어가셨군요. 그런데 이때도 이 대장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기치료 아주머니 둘 중에 뭔가 대장님이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이영선 행정관의 대장님은 누굴까요? 우병우 수석일까요? 대장님, 과연 누굴까요?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영선 행정관이 불렀다는 그 대장님의 정체에 대해서 대장님은 이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요즘 시원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대장님은 박 대통령을 뜻한다. 대통령에게 지압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기치료 아줌마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병민 의원님 상당히 흥미롭군요. 이영선 행정관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문자 메시지에서 부르지 않고 대장님. 이영선 행정관의 직속 상관이 누굽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이죠.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장은 날 제일 예뻐해 라는 표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쪽 사람들이 썼던 은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봉근 전 수석이 자랑하는 거예요. 대장이 날 제일 예뻐해. 예뻐해.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 윗사람이 쓰는 언어 그대로 따라 쓰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면 밑에 있는 그렇죠. 보좌진들이 다 영감 왔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은어를 썼던 게 아닌가 싶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녁에 기치료 아주머니가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백 실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불법 시술을 했던 처벌을 받은 전과자라는 거로 드러나서 예. 이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013년 취임 이후로 입만 열면 하셨던 얘기가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가 원수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서 하기만 한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어갖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영선 행정관은 헬스 트레이너 겸 사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사지 같은 부분들 전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럴 거면은 이영선 행정관 3급이나 되는 행정관으로 왜 불렀습니까? 그냥 기치료 아주머니 불러오면 되는 거고. 기치료 아줌마를. 인전치 행정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우리 대장님이 아직도 이 헌재 재판에 나오시지 않고 계신데 자꾸 대장님 변호사들 얼굴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장님 변호사들 얼굴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오늘의 새로운 뉴스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이 국정농단보다 더 중요한 일, 2017년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일에 대한 뉴스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위에까지는 수상한 인물이었고요. 밑에서부터는 대선 후보들입니다. 빨라진 2017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맹공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청산 대상 1호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와 관련된 오늘의 초대 손님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진짜 모시는 건 아니고 출력물로 모셨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오늘의 핫한 뉴스, 이번 주를 달굴 뜨거운 정치 뉴스 두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대선 뉴스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작심 발언, 이른바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 시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에 친문 인사를 줄 세워서 분당이란 폐해를 낳았다. 민주당 기득권에 줄 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고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사람까지 이미 찍어놨다는 말이 있다. 의혹제기 일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을 불러온 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해석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치 않다. 박 시장이 이렇게 맹공을 퍼봤는데 박상추 교수님,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 이건 뭡니까? 뭔가 문 전 대표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야 이거 진짜 두고는 못 보겠다라는 정의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나름대로 전략을 문재인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 네거티브란 것도 약간 시간 타이밍이 필요한데 네. 좀 늦었지 않느냐. 비유를 들자면 예. 기차가 한참 떠난 뒤에 막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기차가 그 기차는 막 떠나는데 왜 날 안 태우고 갔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를 아프게 만들어야지 그 효과가 박원순 시장한테 오는 건데 예. 그럼 왜 박원순 시장답지 않게 이런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그 그럼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문 전 대표 입장에서 하나도 안 아프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도 안 아프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그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어쩌면 서울시 한마당 이 광화문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쩌면 박원순 시장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이 전부 다 무슨 문재인 대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 까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두 분 오손도손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서로 구애를 할 정도로. 예. 문한박. 그래서 굉장히 구애라는 표현은 조금 정치적 구애죠. 정치적 구애. 정치적 구애. 예. 안 전 대표라든가 문 전 대표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 상당히 여유스럽게 선거운동을 치러왔는데 탄핵을 갖추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아버렸지 않았는가 예.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선거운동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인가? 역시 우리가 소위 문빠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정말 너무나 견고한 그 방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이
이렇게 개방성에 대해서 예. 확산이라는 이게 좀 뭔가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 서울시장 후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사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사실은 좀 아껴둘 이야기인데 굉장히 앞서간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모든 당이 문재인 대표를 도와가지고 서울시장 목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 이런 전략을 이미 가졌으니까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되겠지만은 약간은 좀 타이밍과 방향이 예. 좀 약간은 좀 맞지 않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박 시장의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맹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장 후보까지 정해뒀더라. 사실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2번 했기 때문에 뭐 3번을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 견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특정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문자 폭탄을 받고 18원 후원을 보내는 나라 만들기 위해 촛불 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극성 지지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 후원금 18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욕설이죠. 이거나 먹어라. 18원을 보낸 건데 박 시장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권적 사당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으로는 결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페북에 맹공을 달자 박 시장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지금 댓글들이 뜨겁게 달리고 있는데요. 뭐 박 시장의 발언에 이해가 된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박 시장이 오버한다라는 뭐 문재인 대표 측의 발언도 있고요. 상당한 지금 댓글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칼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표를 막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타이밍 말씀하셨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 박 시장 할 말했다. 예, 왜냐하면 저 입장이 돼 보세요. 18원 후원금 원래 이제 이완영 의원부터 시작을 한 게 원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이게 문재인 대표를 이제 비판했다는 이유로 뭐 김부겸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한테 뭐 1,200개, 뭐 3,000개 문자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문재인 대표 차량을 막았다는 구미의 박사모 예. 사람들이 차량을 막은 거나 이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박근혜와 문재인은 똑같다. 그보다 그 주변의 행태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 정은 딱 목적이 하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꼭 미는 사람을 비판하면 무조건 나의 적이고 너는 어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걸 박탈당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압력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 가서 저렇게 문자 이렇게 글을 남기고 문자 폭탄하고 18원 후원금을 하는 건데 박 시장 할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촛불 국면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이 문재인, 이재명 2명이라 생각하고요. 예. 가장 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사람이 안철수와 박원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근데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지금 저렇게 댓글 폭탄은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한다고 이걸 비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참 서글픈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고민하고 작심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입장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반기문은 정권 교체 아니지 않느냐. 이 대목이 더 서글픈 대목인데 아니 이거 문 전 대표 좀 그래도 아니 어떻게 박 시장이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 해주면 좀 덧납니까? 이거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했잖아요.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봉화마을 갔을 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에 봉변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이렇게 박사모한테 휘둘려서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그런 가드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박원순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저께도 박원순 시장 측에서 우리 논설실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예. 저거 미치겠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만났는데. 예. 시장 측 인사들이 이제 논설실에 왔는데 정말 이 촛불 시위의 어떤 열기나 이런 거는 정말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캠프 쪽으로 다 가고 박원순 시장은 매일 나왔습니다. 촛불이 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제는 사실 촛불 시위대가 동력이 그제 크지 않았는데 그때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역시 제일 센 사람을 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좀 팸으로써 좀 반인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프레임을 좀 바꿔보고는 판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타이밍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아니고 또 이 수단도 이 SNS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시장한테 밀리는 거예요. 예. 시간도 안 먹고 방법도 좀 적절치가 않아서 이렇게 박 시장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반향이 크지 않은 것이 굉장히 박 시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측면이겠죠. 지금 유태우 실장님,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밝혔어요. 어제 추미애 당대표가 설 전에 대선 후보 윤곽을 결정하겠다, 뭐 경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고 어제도 촛불 집회 매일같이 나왔는데 왜 다 이재명 시장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제가 예. 만약에 지금 박 시장 옆에 있다면요. 이 워딩을 약간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패권적 행태는 청산돼야 될 기득권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 문재인한테 공격하냐 그러면 언제 내가 문 대표 보고 그랬냐. 패권적 행태는 청산해야 될 기득권이지. 예.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러면은 김진 기자 같은 기자가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똑같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니까 그런 건데, 어차피 아주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건 어디든지 없습니다. 이번 이당이든 경선은 아름답지 않다. 저당이든 예. 간에 어디든지 그런 게 없고 예.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런 문제를 본인이 저 풀어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1위 후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를 안 하는 거, 상대는 무슨 지지자들이 하고 뭐 여기들이 하니까 자기는 상대 안 할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요. 예. 좀 정정당당하게 대응이라는 게 상대의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야지 이 지지자들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나서게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전 그렇죠. 대표도. 문재인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예. 한번 이제 비문연대 비슷한 이야기 했다가 크게 한번 되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한테 한번 크게 혼나지 그리고 않았습니까? 그때는 예. 사실은 박 시장은 조금 관망하고 있었죠. 만약에 박 시장 이럴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때 욕을 먹더라도 이재명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는 게 맞았었어요. 그때 한번 발 뺐던 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그때 계산으로는 이게 또 이재명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예. 막 계산들이 지금 막 복잡할 건데 과거에 이게 10년, 15년 전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8룡, 9룡 처음에 2인제 대소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이 1%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때 노 대통령이 한화갑, 정동영, 김근태까지 막 쪼아대가지고 패권적 기득권, 낡은 기득권 2인제에 대항하는 개혁연대를 네. 만들자고 처음에 그렇게 스크럼을 짰어요. 그게 이제 노 대통령으로 되게 성공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인제 대통령을 흔들고 그 나머지 중에서는 내가 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2인제 대 노무현 이렇게 돼서 2인제까지 누른 거였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때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면 그게 비슷해야 될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표하고 싸우는 식으로 하면은 상대하기가 되겠습니까? 상대하기가 그게 힘들다. 다 같이 해도 예. 될까 말까인데 이재명 먼저 그다음 박원순 그리고 안희정은 또 뭐 3당 합당 이런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그럼 내가 또 문재인 이게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모이면은 이게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으니까 예.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선수를 뺏긴 박원순 서울시장 뭔가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대선 시계 이번엔 두 번째 대선 인물입니다. 바로 유엔 반기문 전 사무총장입니다. 반 총장의 광폭 행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내가 한국에 오면 이제 지하철 타고 귀가하겠다. 승용차 타고 안 가겠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겠다. 행복항도 가겠다. 봉화마을도 가겠다.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구체적인 답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당동에 집이 있으니까 자택이 있으니까 내가 공항철도 타고 저 4호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사당동 자택까지 갈 수 있다. 부인 유순택 여사도 동행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귀국하는 날 공항 인천공항에 내려서 공항철도 딱 타고 내려서 25분 걸려서 딱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해서 사당동 자택까지 간다. 12정거장 역 정도 되는데 김병민 의원님 전철 타겠다.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전략을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대선은 그날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스타트 출발점을 잘 끊었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제가 감히 예측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사무총장 둘 간의 양자 대결로 선거는 점철될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게 다른 얘기하면. 후보들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예. 왜 그런 거 하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예. 강력한 지지층의 결집.
이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건 상대편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합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팽목항도 가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보수의 가치와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 중도로의 대통합 행보를 계속해서 보일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 싫어서 찍기 싫은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의 가치 대변하지 않더라도 결국 남은 후보 반기문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행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인클루시브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행보로서의 대선 전략들을 귀국하는 순간부터 아마 1월 달까지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지하철 타는 거? 반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지하철은 아니다. 하던 대로 하시죠. 예. 평생 지하철 안 타본 사람이 저기 귀국한다고 지하철 타는 그 친서민 행보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보여주시고 기존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자기적인 예. 그런 어떤 그 연출된 그런 행보인데 우리 국민들 저런 뉴욕에서 거에서 한번 타긴 했어요, 이렇게. 저기 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기 다 예. 사진 기자들 이렇게 다 따라가고 다니면서 찍었네요. 그거는 예. 기존 정치부를 뛰어넘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인데 저는 반기문 저기 전 유엔 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어떤 비전, 오직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심이지 저렇게 지하철 한번 탄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대선 끝날 때까지 대선 때까지 계속 지하철만 타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 좀 파격적일 수 있나요? 근데 저는 네. 저렇게 보여주고 계신 행보는 알겠습니다. 지하철 타지 마시라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청문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주요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했지만 남아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